휴대폰이 울린 건 그날 오후 3시 12분이었다. 설거지를 하던 내 손이 멈췄다. 남편 회사 총무팀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떨리는 목소리. 사모님, 사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이 멈췄다.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 강민주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즉사였습니다. 고통은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한마디 남기고 나간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부고를 돌리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사흘간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큰딸 지원이와 아들 준호가 번갈아 내 곁을 지켰다. 엄마, 괜찮으세요? 물 좀 드세요. 지원이가 내 손에 종이컵을 쥐어줬지만 나는 그걸 입에 대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저 멍하니 앉아 조문객들의 절을 받았다. 모두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말했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이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단정한 인상에 짧게 자른 머리. 그녀의 뒤로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따라왔다. 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남편의 회사 사람인가 싶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조문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앞에 서서 한참을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누구세요? 내가 먼저 물었다. 여자는 입술을 깨물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윤서희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남편과 무슨 관계시죠?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저도 고인의 아내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옆에 있던 지원이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강민준 씨와 저는 28년 전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이에요. 그녀가 가리킨 젊은 남녀. 여자아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남자아이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내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윤서희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그것은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남편이 있었다. 내가 아는 그 남편. 그리고 그 옆에는 저 여자와 두 아이가 웃고 있었다. 이건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작년 여름. 남편은 지방 출장이 잦다고 했었다. 일주일에 사나흘은 집에 없었다.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회사 일이니까, 사장이니까 바쁜 거라고 생각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지원이가 나를 붙잡았다. 엄마,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준호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하지만 윤서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저도 이렇게 찾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도 아버지를 보내드릴 권리가 있으니까요. 장례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조문을 하러 왔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나는 그 시선들이 느껴졌다. 동정, 호기심, 비웃음.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지원이가 소리쳤다. 하지만 윤서희는 움직이지 않았다. 유족이 누구인지는 법적으로 정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30년을 함께 살았다. 결혼식장에서 받은 반지가 아직도 내 손에 있다. 이 사람의 아이를 낳았고, 이 사람의 부모를 모셨고, 이 사람의 속옷을 빨았고, 이 사람의 밥을 차렸다. 그런데 이 여자는 뭐란 말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 입에서 신음처럼 말이 새어나왔다. 윤서희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그 말이 귀에 들어왔다. 그녀도 몰랐다는 건가? 나처럼
장례식장 밖으로 나온 나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지원이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었다. 양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하나하나 만지다가 양복 주머니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꺼내보니 은재 회중시계였다. 남편은 시계를 좋아했다. 특히 이 회중시계를 아꼈다. 결혼 10주년 때 내가 선물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계 뒷면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To my love, SEOHE 1995. 서희, 윤서희. 이 시계는 내가 준 게 아니었다. 손에서 시계가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시계는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여전히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내 시간은 그 순간 멈춰버렸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나는 남편의 휴대폰을 켰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화면이 켜지자 카카오톡 알림이 수십 개 떠올랐다. 대부분 회사 사람들의 조문 메시지였다. 나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다. 카톡방이 2개 있었다. 하나는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이었다. 나와 지원이, 준호가 있는 단톡방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집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이 하나 더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그 방을 눌렀다. 방 안에는 3명이 있었다. 윤서희 그리고 2아이. 대화 내용을 올라가 봤다. 2024년 11월 3일. 서희 여보, 오늘 몇 시에 오세요? 민준 7시쯤 도착할 것 같아. 저녁 먹고 갈게. 딸 수진 아빠, 이번 주말에 약속 잊지 마세요. 민준 그럼 우리 딸 생일인데. 케이크 예약했어. 그날은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사흘 전이었다. 나는 계속 스크롤을 올렸다. 대화는 수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었다. 저녁 뭐 먹을까? 마트 갔다 올게. 아빠 사랑해. 내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이게 진짜라는 건가?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건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원이가 장을 보고 돌아온 모양이었다. 엄마,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남편의 휴대폰을 꼭 쥐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지원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꺼내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국자로 젓는 소리. 평소 같았으면 지원아, 내가 할게 하고 일어섰을 텐데 오늘은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한참 후 지원이가 밥상을 차려왔다. 엄마 드세요.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에 넣을 수 없었다. 밥알 하나가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다. 엄마. 지원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지원아.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엄마한테 이런 일이. 지원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 모녀는 그저 마주 앉아 울었다. 그날 오후 준호가 황급히 집으로 왔다.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저 윤서희라는 여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대요. 유산 분할 소송을 제기한다고. 유산. 그제야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남편이 남긴 것. 집, 회사 지분, 예금. 30년을 함께 모은 것들. 말도 안 돼. 법적으로 결혼한 건 엄마잖아요. 준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아이까지 있다면.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유족의 범위를 확정하려면 먼저 고인과 윤서희 씨의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그쪽 자녀들도 상속 권리가 생깁니다. 그럼 제 아이들 몫은 줄어들겠죠. 최악의 경우 절반까지. 절반. 30년을 함께 일궈온 것의 절반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의 자식들과 나눠야 한다는 건가. 사무실을 나온 나는 무작정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의 회사 앞이었다.
회사 로비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다. 직원들이 헌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올려다 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당신, 나한테 뭐였어요? 중얼거린 말이 로비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나는 재빨리 밖으로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슈퍼 앞을 지나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봤다. 어머, 사모님. 그 일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지나쳤다. 하지만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을 피할 수 없었다. 30년을 속고 살았다니. 불쌍하게. 불쌍하다. 그 말이 내 등에 비수처럼 꽂혔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섰다. 텅 빈 거실. 남편의 빈자리.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또 울었다. 배신감, 수치심, 그리고 이상하게도 미안함까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을 만큼 내가 부족했던 걸까? 그날 밤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그 여자를 만나볼 생각은 없으세요? 왜? 직접 듣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된 건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듣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이 나아지진 않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의 옷장을 다시 열었다. 양복, 셔츠, 넥타이. 하나하나 만지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회중시계를 발견했다.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뒷면을 확인했다. To My Love, JISO, 1996. 지수. 내 이름이었다. 그는 우리 둘에게 똑같은 시계를 선물했던 것이다. 나는 두 시계를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두 시계는 똑딱똑딱 같은 리듬으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결코 같지 않았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집은 여전히 조문객들이 놓고 간 국화 향기로 가득했다. 나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먹지도 씻지도 않았다. 지원이와 준호가 번갈아 찾아와 엄마 밥 좀 드세요라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다. 입맛이 없었다. 아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다. 엄마,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아버지가 회사 자금으로 개인명의 계좌를 만들어 놨대요. 상당한 금액이요. 얼마나? 5억 정도. 5억.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남편은 항상 검소했다. 외제차를 타지도 않았고 비싼 시계를 차지도 않았다. 그런 사람이 5억을 숨겨놨다고?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아니? 그게 회사 회계팀도 모른대요. 아버지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처음으로 머리를 감고 옷을 제대로 입었다. 서재를 뒤져봐야겠다. 남편의 서재는 2층 끝방이었다. 평소에 나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남편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책장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다. 경제서적, 자기계발서, 그리고 소설들. 나는 하나씩 책을 꺼내 펼쳐봤다. 혹시 그 안에 뭔가 숨겨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1시간을 뒤지다가 책장 맨 아래 칸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준호야, 이것 좀 봐. 준호가 금고를 끄집어냈다.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나는 몇 가지를 시도해봤다. 우리 결혼기념일, 지원이 생일, 준호 생일. 모두 틀렸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숫자를 눌렀다. 남편의 생일. 딸깍.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통장 몇 개와 서류 봉투, 그리고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꺼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첫 장을 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일기장이네요. 준호가 내 어깨 너머로 봤다. 일기는 1995년부터 시작됐다. 우리가 결혼한 지 1년 후였다. 1995년 3월 12일. 오늘 서희를 다시 만났다. 우연히 마주친 건지 운명인지 모르겠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내가 떠난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계속 읽었다.
1995년 6월 8일. 서희가 임신했다. 내 아이다. 지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서희를 저버릴 수 없다. 이미 한 번 저버린 적이 있으니까. 1996년 2월 14일. 수진이가 태어났다. 작고 예쁜 딸이다. 서희는 나에게 결혼하자고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아버지 역할만 해달라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빚진 사람이다. 손이 떨려 책장을 넘길 수 없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계속 읽어봐. 나는 준호에게 일기장을 건넸다. 준호는 중간중간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다. 엄마, 이거 뭐라고 쓰여 있어? 아버지가 저 여자랑 결혼하기 전에 사귀셨대요. 근데 아버지 부모님이 반대해서 헤어졌고 그 후에 엄마랑 만나셨고 그래서 저 여자가 임신한 걸 나중에 알았대요. 그래서 다시 만났고. 말을 잇지 못하는 준호의 얼굴이 창백했다. 나는 일기장을 다시 가져와 끝부분을 읽었다. 2024년 10월 30일. 나는 두 여자를 모두 사랑한다. 하지만 동시에 두 여자 모두에게 죄인이다. 지수는 내가 온전히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는 걸 모른다. 서희는 내가 다른 가정이 있다는 걸 안다. 나는 둘 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결국 둘 다 불행하게 만든 것 같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일기를 읽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부탁이 있다. 두 여자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둘 다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남편은 그 여자를 먼저 사랑했다. 나는 나중이었다. 하지만 나와 결혼한 후에도 그 여자를 버리지 않았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책임감인가? 나는 금고 안에 있던 통장들을 꺼냈다. 여러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모두 남편 명이었다. 이 통장들 정리해야겠다. 엄마, 그런데 준호가 말을 흐렸다. 왜? 저 여자를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만나서 뭐하게? 직접 들어보세요. 그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잖아요. 피해자. 장례식장에서 윤서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그 여자 얼굴 보기 싫어.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중간중간 남편이 쓴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서희는 강한 사람이다. 나 없이도 잘 살아갈 것이다. 지수는 약한 사람이다. 내가 없으면 무너질 것이다. 약한 사람. 나는 그렇게 보였던 건가? 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준호야. 네, 엄마. 그 여자 연락처 알아봐. 내가 만나볼게. 준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응. 직접 물어봐야겠어. 대체 뭐가 진실인지.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약속 장소는 한강변의 작은 카페였다. 나는 일부러 사람이 없는 곳을 골랐다. 누가 볼까봐 두려워서였다. 이미 동네에는 소문이 다 퍼진 상태였다. 오후 3시, 나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물은 잔잔히 흘러가고 있었다. 5분 후 문이 열리며 윤서희가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보자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다가와 마주 앉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나처럼 잠을 못 자고 있는 모양이었다. 커피 드릴까요? 종업원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물만 주세요. 서희도 같은 걸 주문했다. 물잔 2개가 테이블에 놓이고 종업원이 물러갔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건 서희였다. 죄송합니다. 뭐가요? 이렇게 찾아가서. 나는 비웃듯이 말했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건 말하는 거예요?
네. 사과할 일은 그것뿐인가요? 서희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전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서희는 담담했다. 전 강민준 씨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했어요. 제가 그분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분은 이미 부인과 결혼한 상태였죠. 그걸 알면서도 계속 만난 거예요? 네. 왜요? 서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사랑했으니까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강민준 씨는 저한테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부인과 헤어지고 저랑 살겠다고. 하지만 전 거절했습니다. 왜요? 부인분이 임신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 가정을 무너뜨릴 순 없었어요.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분에게 제안했죠. 두 집을 오가라고. 일주일에 사나흘은 부인 곁에, 나머지는 제 곁에 있으라고.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 그분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워했죠. 왜 저를 먼저 만나고도 다른 사람과 결혼했는지. 왜 저한테 아이를 남기고 떠났는지. 그럼 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분이 찾아왔거든요.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걸 알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아이의 아버지 역할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이 그랬다고. 다른 여자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서 받아준 거예요? 네. 바보 같았죠. 하지만 제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침묵에 빠졌다. 한참 후 내가 물었다. 남편이 두 집을 오간다는 걸 아셨어요? 알았죠. 처음부터. 그런데 왜 견뎠냐고요? 서희가 씁쓸하게 웃었다. 전 부인분처럼 온전한 가정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분은 일주일에 사나흘만 오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나마 그 시간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부인분은 어떠셨어요? 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가요? 남편으로서 그분은 어땠냐고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 바쁜 사람이었지만 집에 있을 때는 다정했다. 나를 때린 적도 소리 지른 적도 없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아요.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두 사람 모두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나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이거 읽어보셨어요? 서희가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이게 뭐예요? 남편 일기예요. 당신 이야기가 나와요. 서희는 일기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넘기다가 그녀의 손이 멈췄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서희는 일기장을 덮고 나에게 돌려줬다.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아요. 왜요? 이미 충분히 아프니까요. 우리는 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한강물이 계속 흘러갔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부인분. 서희가 입을 열었다. 왜요? 우리. 저기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둘 다 속은 거잖아요. 그분한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글쎄요. 동료. 아니면. 서희가 쓸쓸하게 웃었다. 같은 배를 탄 사람들. 그 말에 나도 웃음이 나왔다. 쓰디쓴 웃음이었다. 우리는 그날 오후 카페에 5시간을 앉아 있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각자 느낀 외로움. 해가 지고 있었다. 서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만 가봐야겠어요. 네. 나도 일어섰다. 서희가 손을 내밀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글쎄요. 하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오늘
저도요. 우리는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미워해야 할 사람은 서희가 아니었다. 남편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없다. 그럼 이 분노를 어디에 쏟아야 하는가? 서희를 만난 후 나는 남편의 서재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금고 안에 있던 통장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5억이라던 돈은 여러 계좌에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통장마다 입금 내역이 규칙적이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들어와 있었다. 이게 뭐지? 나는 통장을 들고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이거 좀 봐봐. 왜요? 이 돈이 어디서 온 건지 알아볼 수 있을까? 준호는 통장을 받아들고 입금 내역을 확인했다. 은행에 가서 조회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날 나와 준호는 은행을 찾아갔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입금 내역을 조회해달라고 했다. 고객님, 이 계좌는 자동이체로 입금된 내역이네요. 어디서 온 건가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다가 얼굴이 굳어졌다. 고객님, 이건 왜요? 보험금입니다. 보험금? 나는 어리둥절했다. 네. 생명보험 만기 환급금으로 보이는데요.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왔네요. 생명보험이요? 준호와 내가 동시에 되물었다. 남편이 생명보험에 가입한 건 알고 있었다. 나와 아이들을 수익자로 한 보험이었다. 그런데 왜 이 계좌로 들어온 거죠? 수익자가 따로 지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서희 씨와 자녀분들이네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뭐라고요? 고인께서 2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는데 한 건은 부인분과 자녀분들, 다른 한 건은 윤서희 씨 측으로 지정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준호가 나를 부축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니? 은행을 나온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남편은 죽음까지도 계산했던 건가? 두 가족 모두를 챙기려고. 엄마, 집에 가요. 준호의 재촉에 나는 차에 올랐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아 있는데 택배가 왔다. 지원이가 받아왔다. 엄마, 이거 아버지 회사에서 보낸 거래요. 상자를 열어보니 남편의 사무실 물품들이 들어있었다. 액자, 수첩, 볼펜,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 겉면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수에게. 남편의 필체였다. 손이 떨렸다. 나는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지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30년간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하지만 이해해달라. 나는 너를 사랑했다. 진심으로. 서희도 사랑했다. 그것도 진심이었다.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그랬다. 서희를 만난 건 너보다 먼저였다. 대학 시절 우리는 연인이었다. 하지만 내 부모님은 반대했다. 서희의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이다. 나는 부모님 말을 듣고 서희와 헤어졌다. 비겁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너를 만났다. 너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나는 너와의 결혼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혼 1년 후 서희가 내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다. 우리가 헤어지기 직전에 생긴 아이였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서희를 찾아갔다. 그녀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내 아이를, 내 핏줄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서희에게 제안했다. 두 집을 오가겠다고. 두 가족 모두를 책임지겠다고. 서희는 처음에 거절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아이를 위해서였다. 지수, 너는 평생 나를 믿고 살았다. 나는 그게 고마웠다. 동시에 미안했다. 내가 출장이라고 할 때마다, 야근이라고 할 때마다 너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 너를 속이는 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두 가족 모두 내가 필요했으니까.
서희에게도 같은 편지를 남긴다. 그녀도 알아야 하니까.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서희를 미워하지 마라. 그녀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해줘라.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 다시 한번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강민준. 편지를 다 읽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엄마. 지원이와 준호가 달려왔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나는 편지를 구겨쥐었다. 그게 다예요? 30년을 속이고. 지원이가 편지를 펴서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무슨. 그날 밤 나는 서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예요, 박지수. 아, 네. 당신도 편지 받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서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오늘 회사에서 보내왔어요. 읽어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서희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화가 나야 하는지 슬퍼해야 하는지. 저도요. 우리는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다. 부인분. 네. 우리 만나요. 다시. 왜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언제 만날까요? 내일 괜찮으세요? 네. 같은 곳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보이지 않았다. 남편이 죽은 지 한 달이 지났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통지서를 받은 건 그날 오전이었다. 윤서희 측에서 정식으로 유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다. 엄마, 이거 봐야 해요. 준호가 서류를 내 앞에 놓았다. 나는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청구인 윤서희는 고 강민준과 28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따라서 법적 배우자인 박지수와 동등한 상속권을 주장한다. 동등한 상속권. 내가 30년간 일궈온 것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소리였다. 말도 안 돼요. 지원이가 소리쳤다. 우리가 법적인 가족이잖아요. 저 사람들은 아무 권리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사실혼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오랜 기간 동거했고 자녀까지 있다면. 변호사 선임해야겠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며칠 후 우리는 변호사를 만났다. 50대 남성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상대편도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28년간의 동거 사실, 2자녀, 그리고 고인이 생활비를 제공한 증거까지. 그래도 법적으론 저희가 정식 가족이잖아요. 지원이가 항변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법정에서는 실질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만약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면 상대편 자녀들도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순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우리 가족은 말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서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소송. 왜 소송을 거는 거냐고요? 제 아이들 권리를 찾는 겁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린 적이 아니라고.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고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당신.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희는 계속 말했다. 부인분은 30년간 정식 아내로 살았잖아요. 하지만 제 아이들은요? 아버지 성도 못 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유산까지 못 받는다고요? 그건 제 아이들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저는 그걸 찾는 것뿐이에요.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우리는 다시적이 됐다는 것을.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가정법원 201호 법정. 나와 지원이, 준호가 한쪽에 앉았고 서희와 그녀의 자녀들이 반대편에 앉았다. 판사가 들어왔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고 강민주는 1996년부터 2024년까지 28년간 원고 윤서희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2자녀를 낳았고 매월 생활비를 제공했으며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였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다. 가족사진, 여행 티켓, 생활비 이체 내역, 그리고 남편이 서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 나는 그 자료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따라서 원고 측 자녀들도 고인의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하지만 법적 배우자는 피고 박지수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30년간 정식 부부로 살았습니다.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법적 혼인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변호사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나는 그저 앉아서 듣고만 있었다. 휴정 시간 화장실에 가던 나는 복도에서 서희와 마주쳤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서희의 눈에는 미안함이, 내 눈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다. 부인분. 서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하지만 제 아이들을 생각하면 당신 아이들만 소중해요? 내 아이들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서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이 먼저 배신한 거예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적이 아니라고. 저도 살아야 해요. 제 아이들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서희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다. 엄마. 지원이가 다가와 나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됐다. 증인 신문, 증거조사, 변론. 매번 법정에 갈 때마다 나는 서희와 마주쳤다. 처음에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서로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움, 연민, 그리고 이상하게도 동질감. 어느 날 재판이 끝난 후 서희가 내게 다가왔다. 부인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요? 합의에 대해서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합의할 생각 없어요. 제발 들어만 보세요. 서희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이렇게 싸우는 게 우리 둘 다 힘들잖아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커피나 마셔요. 우리는 법원 근처 카페로 갔다. 카페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먼저 입을 연 건 서희였다. 부인분, 전 정말 미안해요. 말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소송 취하해요. 그럴 순 없어요.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럼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서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보셨어요? 봉투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들어있었다. 남편의 필체였다. 이게 뭐예요? 강민준 씨가 제게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다. 서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30년간 미안했다. 온전한 남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해해달라. 나는 너를 사랑했다. 진심으로. 지수도 사랑했다. 그것도 진심이었다. 너에게 해주지 못한 말이 있다. 사실 나는 5년 전 암 진단을 받았다. 말기였다. 의사는 2년밖에 못 산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버텼다. 두 가족을 위해서였다. 이 사실을 숨긴 이유는 너희들이 걱정할까 봐였다. 특히 지수는 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서희, 너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그걸 안다. 그래서 부탁이 있다. 내가 죽은 후 지수를 도와줘라. 그녀는 지금 많이 힘들 것이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상실감.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다. 그리고 유산은 너희 마음대로 나눠라.
나는 이미 충분히 너희에게 짐이 됐다. 마지막으로 지수에게 전해달라. 평생 사랑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강민준. 편지를 다 읽은 나는 손이 떨렸다. 이라고요? 네.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몰랐어요. 편지를 받고 알았어요. 어떻게 5년이나 숨길 수가.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제 편지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서희가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병원 진단서였다. 2019년 췌장암 사기 판정. 여명 12년. 나는 진단서를 보며 눈물이 쏟아졌다. 왜 말을 안 한 거예요? 저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냥 더 자주 오시더라고요. 일주일에 거의 매일. 저한테도 그랬어요. 갑자기 집에 자주 계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우릴 보호하려고 한 거군요. 서희가 말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바보 같은 사람. 나는 고개를 떨궜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혼자 짊어지려고. 한참을 울고 나서 서희가 말했다. 부인분, 이제 싸우지 말아요. 네. 소송 취하할게요. 유산도 필요 없어요. 왜요? 당신 아이들은요? 괜찮아요. 저희는 그분이 5년간 더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 아이들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반반 나눠요. 재산도 추억도. 서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정말 그래도 되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이 원했던 것도 그거고. 우리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번엔 두 가족 모두 모였다. 나와 지원이, 준호. 그리고 서희와 그녀의 자녀 수진, 민호. 처음엔 어색했다.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서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이들아,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엄마.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다. 아빠가 원하신 것도 그게 아니었을 거야.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아, 준호야. 저분들도 너희 아버지 자식들이야. 엄마. 지원이가 울먹였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게 사실이잖아.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바빴지만 집에 오시면 꼭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지원이가 대답했다. 저희 아빠도 그러셨어요. 민호가 말했다. 주말이면 꼭 공원에 데려가 주셨어요. 우리 아빠도요. 준호가 말했다.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나눴다. 같은 사람이었지만 각자 다른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그분은 두 가족 모두에게 좋은 아버지였던 것 같네요. 서희가 조용히 말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서희가 내게 말했다. 고마워요, 부인분. 저도요. 서희 씨. 우리는 포옹을 나눴다. 오랜 시간 안고 있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불러야 하죠? 서희가 물었다. 글쎄요. 가족이라고 부르기엔 이상하고. 친구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웃었다. 그냥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어때요? 좋아요, 지수 씨. 네, 서희 씨. 우리는 다시 웃었다. 쓰디쓴 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다. 봄이 왔다. 집 앞 벚나무에 꽃이 피었다. 남편이 심었던 나무였다. 나는 마당에 서서 벚꽃을 바라봤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엄마, 차 한 잔 드세요. 지원이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나는 찻잔을 받아들었다. 고마워. 요즘 좀 어때요? 응, 괜찮아. 정말? 지원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 거짓말은 아니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엄마, 오늘 나가실 거예요? 응. 서희 씨랑 만나기로 했어. 또요? 지원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웃었다. 우리 요즘 자주 만나. 뭐 하시게요? 그냥 이야기하지. 그분도 외로우신가 봐. 서희와 나는 한 달에 두세 번 만났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다. 우리는 남편 이야기를 했다. 좋았던 기억,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이제는 웃을 수 있는 에피소드들. 지난번에 서희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항상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났댔어요. 맞아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공통점을 찾아가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오후 2시, 나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갔다. 서희가 이미 와 있었다. 지수 씨 오셨어요?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요즘 어떠세요? 내가 물었다. 서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나쁘진 않아요. 수진이가 취직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민호도 곧 군대 가고. 빨리 크네요, 아이들이. 그러게요. 지수 씨 아드님은 어때요? 준호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요. 지원이는 결혼 준비 중이고. 어머, 결혼해요? 네. 내년 봄에. 축하드려요. 서희가 환하게 웃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 이야기, 일상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남편 이야기. 저 요즘 그분 꿈을 자주 꿔요. 서희가 조용히 말했다. 어떤 꿈이요? 그냥 평범한 꿈이요. 같이 밥 먹고 TV 보고. 근데 꿈에서 깨면 허전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나도 고백했다. 가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여보 왔어? 하고 나가게 돼요. 근데 아무도 없죠. 힘드시겠어요. 서희 씨도요. 우리는 잠시 침묵에 빠졌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다. 지수 씨. 네. 저희 잘하고 있는 걸까요? 서희가 물었다. 나는 그 의미를 알았다. 글쎄요. 정답은 모르겠지만 나는 잠시 생각했다. 최선은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우리 둘 다.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를 나온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걸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벚꽃도 피고. 지수 씨, 저기 좀 봐요. 서희가 가리킨 곳에 한 가족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두 아이. 행복해 보이네요. 네. 우리는 그 가족을 한참 바라봤다. 우리도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서희가 중얼거렸다. 네. 하지만 나는 말을 이었다. 그럴 수 없었잖아요. 우리 상황에선. 맞아요. 우리는 다시 걸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서희가 물었다. 지수 씨는 그분을 용서했어요? 나는 잠시 멈춰섰다. 용서. 라는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받아들였다? 네. 이미 일어난 일이고 바꿀 수 없으니까.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화가 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분이 왜 그랬는지는 이제 이해가 돼요. 저도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다. 물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지수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만날까요? 그래요. 나쁘지 않잖아요. 네. 저도 좋아요.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석양이 예쁘네요. 정말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서희 씨. 네. 우리 잘 살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서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네요. 나도 웃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여보, 나는 사진에 대고 말했다. 나 이제 괜찮아요. 힘들긴 하지만 살만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미워하지 않아요. 이해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나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서희 씨도 잘 지내요.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당신이 남긴 것들 잘 나눴어요. 아이들도 이제 서로 연락해요. 가끔 같이 밥도 먹고.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이제 그만 가봐요. 당신도 편히 쉬세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을 꾸지 않고 잠들었다.